나 먼저 진료해. 내가 누군지 알아?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 병원 VIP 라운지로 내려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거세게 밀칩니다. 당장 나부터 진료하라고.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다시 말합니다. 이분 먼저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늘 가득하실 거예요. 겨울 새벽 2시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경광등처럼 번쩍이는 형광등 아래 현나정은 12시간째 가운 한 번 벗지 못한 채 뛰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펠로우 3년 차.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고 그녀의 눈이 멈추는 곳마다 위기가 잡혔습니다. 그날 밤 문제는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52번 병상에 누워있던 남자는 이름도 주소도 없는 행여 환자였습니다. 저체온증의 의식은 희미했고 혈압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나정은 망설임 없이 그 남자에게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층 VIP 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원장님, 어머니께서 즉시 올라오시길 원하신답니다. 나정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행 라인을 잡으면서 짧게 답했습니다. 이분 상태 안정되면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판단이었고 의료의 원칙이었습니다. 위급도가 높은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정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쏠리는 소리, 숨을 참는 소리, 조미향이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통째로 굳어버렸습니다. 조 원장의 모친 이 병원의 실질적 권위자. 66의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나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채 아직 어젯밤 응급실의 온기가 손끝에 남은 채로요. 조미향의 첫 마디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로비 전체가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행여 환자를 먼저 봤다고? 이 병원이 노숙자 수용소야? 나정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 원칙.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원칙? 네가 어느 집 며느리인지 알기나 해? 그 수준에 맞게 처신을 하란 말이야.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지던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정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조차 멈춰버린 순간이 왔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조미향의 손이 올라왔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정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청진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청진기는 한 바퀴 굴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정은 천천히 바닥의 청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20여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없었습니다. 나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한 뺨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환자의 증상을 살피듯 정확하고 차갑게 그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조미향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정은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이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항변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 한 발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야말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나정의 주머니 속 3년간 꺼내지 않았던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마인 의료재단.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손에 쥐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정의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건드리면 열이 올랐습니다. 나정은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기억해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역선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그녀의 뺨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혁선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혁선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지금 병원장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그 말이 뺨을 맞던 순간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정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3년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믿으며 버텨온 3년. 시어머니의 날 선 말들도 병원 안에서의 수군거림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눌려온 수많은 밤들도 이 사람이 있었기에 견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혁선은 나정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직계였습니다. 나정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잠깐 쉬는 게 맞아. 나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혁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 생신자리 참석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나정은 그 자리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무릎.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러다녔습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꿇던 그 무릎이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기 위해 낮추던 그 무릎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남자는 사과의 도구로 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의 눈이 혁선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변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응급실 복도에서 같이 컵라면을 먹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머니라는 그늘이 이 사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정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늦었습니다. 나정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실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위 먼지가 살짝 쌓인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인 의료재단. 이사장 마진국. 나정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나정은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짊어져 온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그 믿음은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나정은 명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정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인 의료재단 이사장실은 서울 도심 2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의료계에서 그 방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진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도 흔들리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나정이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건 3년 만이었습니다. 마진국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정의 뺨에 남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나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마진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3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정이 아버지 앞에 선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진국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경역선이 원장으로 있는 세원병원은 당시 국가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 2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역 거점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응급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사업이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이 병원의 재정 기반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마진국은 그 사업의 주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재단 측은 조용히 공문 한 장을 발송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근 해당 병원 내부의 의료윤리 관련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문의 문체는 건조했고 수신자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마인 의료재단의 공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세원병원에는 외부 감사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회계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국책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조미향이 석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하던 자선 바자회도 같은 시기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후원사 3곳이 잇따라 후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조미향은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깍듯하게 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디서부터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혁선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병원장 선거는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정감사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 퍼지면서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혁선은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정을 떠올린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혁선은 몰랐습니다. 나정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이름을 혁선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의료 쪽에 계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혁선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감사 요청 공문의 발신처를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혁선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마인의료재단 이사장 마진국. 혁선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로비 바닥에 떨어진 청진기가 떠올랐습니다. 뺨을 짚던 아내의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혁선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마진국의 저택은 서울 외곽, 낮은 산자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도 요란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면 누구든 발걸음이 느려지는 종류의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2그루가 대문 양쪽에 서 있었고 겨울 햇살이 그 가지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조미향이 먼저 내렸습니다. 평소의 그 당당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코트 깃을 여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혁선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지만 얼굴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멈칫거렸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 앞에 나정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니트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오히려 이 공간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마진국은 나정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미향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평생 이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이 고른 자리에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두 다리가 스스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혁선도 그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커다란 피로감이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까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2시간씩 뛰던 응급실의 밤들.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실력.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청진기 소리. 나정은 낮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미안한 건 나입니까? 아니면 내 뒤에 재단입니까? 두 사람이 굳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혁선이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혁선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정아, 한 번만. 나정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날 로비에서 달랐어야 했습니다. 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혁선은 서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밤새 울던 보호자 옆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나정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왜 좋았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짓밟았는지도요. 혁선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정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미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나정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조미향의 눈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대가입니다. 나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1,00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뺨 한 대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값이었습니다. 무시당한 날들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정은 그것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지폐 한 장이 어떤 긴 연설보다 더 무겁게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나정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진국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모습에서 나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나정은 아버지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온도 청진기도 없는 오늘이었지만 걸음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 가벼웠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정은 걸으면서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그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마진국의 저택 마당에는 매화가 먼저 피었습니다. 나정은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추운 계절을 버텨낸 자리에서 피어났기에 어떤 꽃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정은 그 앞에 서서 오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온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보건소였습니다. 간판도 소박했고 대기실 의자도 낡아 있었습니다. 첫날 출근하는 나정을 맞이한 것은 반짝이는 로비도 굽실거리는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 선생님 오셨네. 젊으시다. 나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처음 몇 주는 조용했습니다. 큰 병원의 응급실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달려드는 응급 환자도 긴박한 호출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릎이 아프다는 어르신, 혈압약을 잊어버렸다는 할아버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온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나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선생님, 진짜 잘 들어줘요. 말을 끊지를 않아요. 2달이 지나자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나정은 점심을 거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뛰던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오히려 숨을 고를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한편 세원병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장 선거에서 혁선은 낙선했습니다. 재정감사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그는 원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내과 전문의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몰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혁선은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는 일상이었습니다. 권력이 없으니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정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혁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의 반타의 반이었습니다. 바자회도 병원 이사회도 수십 년간 쌓아온 사교계도 그녀 곁에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후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가끔 떠오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정은 아버지의 저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진국은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없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난 자리에 작은 연두색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정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건소 할머니 한 분이 오늘 손 잡아주셨어요. 고맙다고요. 마진국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정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나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나설 때 들고 나간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된다, 옳게 살면 된다. 그 믿음이 흔들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청진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나정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정은 첫 번째 차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73세 할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나정은 의자를 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청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로비의 굴욕도, 이혼 서류의 무게도, 1,000원짜리 지폐의 서늘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의사가 한 사람의 환자에게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진료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나정의 청진기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체온계처럼 정확하게 36.5도의 온도로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나정이 바닥에 떨어진 청진기를 다시 들던 그 손이 오래 마음에 남으시지 않으셨나요? 뺨을 맞고도 눈물 대신 차가운 눈빛을 택했던 여자. 3년간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명함을 품에 안고 살았던 여자. 그리고 화려한 병원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보건소를 택했던 여자. 나정은 이겼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렸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나정처럼 옳은 일을 했는데도 외려 혼자 서 있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억울했지만 참았던 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다렸던 밤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쌓이는 이 공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좋아요 하나도 작은 댓글 하나도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세요.